안녕하세요. 한국어로 이것저것 이야기하는 한국어 팟캐스트 쏙닥복닥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번 주에 꽤 많은 분들이 구독을 눌러주셔서 감사하다고 꼭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댓글로도 응원이나 감사의 말들을 적어주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읽으면서 뿌듯하고 또 행복했습니다. 보내주신 댓글들이 다 짧은 편지 같게 느껴져서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소중하더라고요. 사실은 좀 걱정도 했어요. 한국어 배우시는 분들이 레벨이 다 다르잖아요. 초보자분들에겐 좀 어려우면 어떡하나, 한국에 대해 이미 많이 아시는 분들에게는 이미 다 아는 사실이면 어떡하나, 막 이것저것 고민이 됐습니다. 그래도 많은 분들께서 도움이 됐다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도 있고, 또 제가 생각했을 때에도 어쨌든 이런 많은 한국어 이야기들을 자주 접하는 건 분명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저도 계속해서 팟캐스트를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이 팟캐스트는 여러분들과 함께 가는 팟캐스트니까요. 혹시 듣고 싶은 이야기나 아니면 말하고 싶은 의견이 있으시면 언제든 밑에 댓글 달아주세요. 제 팟캐스트 중에서도 제일 크게 관심을 받은 에피소드가 있었는데요. 바로 책 속의 에피소드입니다. 이 에피소드를 통해서 저를 구독해 주신 분들도 아마 꽤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한국어 배우시는 분들이 K-팝이나 K-드라마 같은 것들에 훨씬 흥미를 가지실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한국 문학에도 관심이 있구나 라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노벨 문학상도 마침 한국의 한강 작가님께서 타셨잖아요. 이것만 봐도 이제는 꽤 많은 분들이 한국 문학에 관심을 가져주고 계시는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강 작가님께서 상을 타다 보니까 외국에 사시는 다양한 한국인 분들이 그 나라의 서점에 가서 한강 작가님의 책을 사는 그런 영상을 올리기도 하는데요. 한 영상에서 보니까 인기 작품들을 파는 매대 위에 제가 저번 에피소드에서 소개해드렸던 달러구트 꿈백화점 책이 올라가 있기도 하더라고요. 이런 걸 보니까 한국의 소설 작가가 갑자기 상을 탄 것이 아니고 한국 문학이 요즘 들어 조금씩 주목받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랑스럽기도 했고 또 한국 문학들을 더 소개시켜 드려야겠다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에피소드에서는요, 한국의 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시라는 건 굉장히 짧은 몇 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렇기에 더더욱 단어 하나하나에 신경 쓰며 쓰게 되는 글이잖아요. 그래서 한국어 단어 하나하나의 아름다움을 좀 더 느낄 수 있는 문학 장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에피소드에서는 우리 시의 감성에 같이 한번 젖어들어 볼까요? 자, 우리 먼저 그러면 시가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시라는 것은 짧은 언어에 많은 생각과 감정 같은 것들을 담은 문학 장르 중에 하나입니다. 신문 기사나 에세이, 그리고 소설과 같이 긴 글과는 다르게 짧은 언어에 많은 것들을 표현하고 있죠. 근데 그런데도 오히려 긴 글보다도
더 강렬하게 그 느낌이 느껴지기도 하고 더 큰 감동을 받게 되기도 합니다. 자, 이 시는 한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니까요. 아마 여러분들도 시가 무엇인지 이해를 하실 것 같고 또 여러분들 나라에도 아름다운 시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 이번 에피소드에서 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자, 시가 무엇인가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겁니다 라고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시의 특징들에 대해서 하나씩 차근차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첫 번째 특징 이야기해 볼게요. 운율입니다. 긴 글과는 다르게 시에는 운율이 있어요. 운율이 뭐냐고요? 바로 언어에서 느껴지는 리듬입니다. 리듬이 그럼 뭘까요? 뭔가 음악적인 것과 관련된 거긴 한데 설명하라니까 괜히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찾아봤는데 이 리듬이라는 것은 별거 아니에요. 반복이라고 합니다. 똑같은 것이 계속될 때 이것을 반복이라고 하죠. 그래서 쿵짝, 쿵쿵짝, 쿵짝, 쿵쿵짝 이런 드럼 소리가 반복될 때 우리는 리듬을 느낍니다. 시도 보면은 뭐 3개, 4개, 3개, 4개 이런 식으로 글자의 개수가 반복이 되기도 하고요. 똑같은 소리, 비슷한 소리가 반복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반복이 되면 뭔가 우리는 흥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드럼 비트를 듣거나 아니면 시를 읽을 때에도 약간의 흥 같은 걸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뭔가가 딱 적당한 속도로 반복이 될 때 우리는 왜 이렇게 만족스러운 느낌이 드는 걸까요? 이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제가 어디서 본 적이 있는데 이런 박자감을 느끼는 것이 움직이는데 굉장히 중요하대요. 예를 들어 우리가 길을 한번 걸어도 왼발 디뎠다가 다음 오른발 디뎠다가 왼발 디뎠다가 할 때 그 박자에 맞게 딱딱 발을 내딛어줘야 넘어지지 않고 잘 걸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뭔가 요리를 할 때도 그렇고 침대에 누워있다가 벌떡 일어날 때도 그렇고 무슨 활동을 하던 간에 그 무게가 이동하는 것과 같은 타이밍으로 이렇게 손을 짚거나 발을 짚거나 해서 잘 균형을 잡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박자감이 잘 맞을 때 그거를 느끼면서 만족이 느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언어에서 운율이 느껴질 때 우리는 운율이 맞는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운율이 잘 맞는 시 하나를 예시를 들어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시를 찾아봤는데요. 노래 가사도 시라고 볼 수 있잖아요. 마침 아이유님의 시간의 바깥이라는 노래의 가사가 참 운율이 잘 맞아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노래를 그렇게 잘하는 편은 아니지만 이 가사가 멜로디가 있을 때 더 리듬이 살아서 한번 살짝 멜로디를 넣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실력은 신경 쓰지 마시고 이 단어들에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담아 기울어진 삶, 소원을 담아 차오르는 달, 하려다만 괄호 속의 말, 이제야 낮에도 박지 않은 나의 박,
끝없는 밤 남겨진 반 넌 어떨까 나와 같을까 알 수 없음에 아파지던 맘. 어때요? 비슷한 단어들만 반복된 것이 아니라 문장의 길이도 비슷하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귀 속에 더 쏙쏙 잘 들어오지 않나요? 그리고 이렇게 운율이 잘 맞는 시는 기억에도 잘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뭔가 가르칠 때 이런 운율에 잘 맞는 가사를 지어서 노래로 많이 가르치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의 두 번째 특징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시의 두 번째 특징은 순간에 집중한다 라는 점입니다. 긴 글을 예로 들자면 자고 일어나서 밤에 다시 자러 갈 때까지 전부 다 찍은 동영상이라고 한다면요. 시는 내가 밥 먹으려고 딱 숟가락을 뜨는 그 순간만을 찍은 사진 같은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넓은 게 아니라 그 한 사람이 그 한순간에 짧게 느낀 바로 그 감정에 딱 집중하다 보니까 오히려 긴 글보다도 더 크게 울림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시 문숙 작가님의 첫사랑이라는 시를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사랑이라고 한다면 참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10대가 하는 풋풋한 첫사랑이 있을 수도 있고 40대, 50대를 넘어선 중년의 사랑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순간도 굉장히 길어서 사랑이 시작되는 그 달달한 순간도 있겠지만 사랑이 끝나버리는 씁쓸한 부분도 있겠죠. 그런데 이 첫사랑이라는 시에서는요, 첫사랑에만 딱 집중을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랑에 빠지는 첫사랑의 순간에 같이 한번 빠져들어가 볼까요? 공사 중인 골목길, 접근 금지 팻말이 놓여있다. 시멘트 포장을 하고 빙 둘러 줄을 쳐놓았다. 굳어지기 직전 누군가 그 선을 넘어와 한 발을 찍고 지나갔다. 너였다. 정말 마음에 훅 들어오는 시 아닌가요? 원래 사랑이라는 게 강렬한 감정이지만 그 중에서도 첫사랑은 꽤 특별한 것 같아요. 그리고 잊기 힘든 감정이기도 하죠. 근데 이 첫사랑을 그냥 처음 해본 사랑이라서 잊기 힘들었고 의미가 있었다 라고만 표현했으면 이렇게 기억에 남지도 않고 그렇게 강하게 감정이 느껴지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시를 들으면 시멘트 바닥에 쿡 찍힌 그 발자국의 이미지가 상상이 되면서 그 감정이 더 강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런 걸 비유라고 하는데요. 이 비유도 시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세 번째 시의 특징은 바로 비유입니다. 비유가 뭐냐면요. 서로 다른 두 가지가 있더라도 이 두 가지에 어떤 비슷한 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A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B에 있는 비슷한 점을 가져다가 A가 마치 B 같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A를 더 자세히 설명해 주는 겁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A를 B에 빗댄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아기의 볼을 빨간 장미에 빗대다. 흐르는 눈물을 하늘에서 내리는
비의 빗대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렇게 뭔가에 빗대서 설명을 하면 더 깊이 공감할 수 있게 만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요. 그 사람의 손은 차가웠다. 이 말보다도 그 사람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이 말이 그 차가운 느낌이 더 확 느껴지지 않나요? 얼음장은 얼음 중에서도 좀 큰 얼음 조각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 차가운 손을 얼음장에다 빗대는 순간에 그냥 차가웠구나 이런 생각 정도가 아니라 사람들은 얼음을 만져본 적이 대부분 다 있잖아요. 그 얼음을 만지는 그 순간이 딱 떠오르면서 그 차가운 느낌이 확 더 잘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비유는 어떤 느낌을 더 생생하게 느끼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느낀 느낌을 더 잘 전달하고 싶다면 이 비유를 사용해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한국인들이 자주 쓰는 비유 표현 몇 가지를 좀 알려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얼굴이 백지장 같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왜 몸이 안 좋거나 아니면 긴장을 엄청 하게 되면 얼굴이 하얗게 핏기가 사라지잖아요. 이럴 때 얼굴이 하얘졌다 이 정도의 말보다도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얘졌다 라고 이야기하면 얼마나 그 긴장이나 아픔 때문에 얼굴이 새하얘졌는지 더 강하게 느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런 표현도 있어요. 가시방석에 앉은 것 같다.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친구 셋이 있는데 2명의 친구가 싸운 거예요.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둘이서 그냥 싸웠어요. 근데 셋이서 밥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 둘 중에 누구의 편도 들 수가 없고 이 난감한 상황 있을 때가 있지 않나요? 그럴 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겠고 너무 불편한 상황. 그럴 때 우리가 가시방석에 앉은 것 같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또 자주 쓰는 표현이 물 만난 물고기 같다 이런 표현입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물고기는 물에 있을 때 제일 기운이 넘치잖아요. 그래서 좋은 환경을 만나서 활발하게 누군가가 움직일 때 이럴 때를 물고기가 물 만난 것 같다 라고 표현합니다. 뭐가 있을까? 예를 들자면 아이들이 놀이터 가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뭐 공부하거나 이럴 때에는 하기 싫어 이러면서 처지다가도 놀이터만 딱 데리고 나가면 마치 언제 그랬냐는 듯이 엄청 기분이 좋아지고 엄청 기운이 넘쳐서 막 놀이터에서 뛰어놀 수도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을 만났을 때 엄청 활기차지는 것을 물고기가 물 만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주 그냥 놀이터를 데리고 왔더니 물고기가 물 만났네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냥 짧게 아주 물 만났네, 물 만났어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해요. 이런 표현들은 정말 엄청나게 많이 있지만 오늘 다 이야기하려면 밤을 새야 하니까요. 다른 에피소드에서 한번 이런 이야기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제가 좋아하는 또 다른 시, 이정아님의 낮은 곳으로 라는 시를 통해서 이 비유가 시에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낮은 곳에 있고 싶었다. 낮은 곳이라면 지상에 그 어디라도 좋다. 찰랑찰랑
물처럼 고여들 내 사랑을 온몸으로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한 방울도 헛되이 새어나가지 않게 할 수만 있다면, 그래, 내가 낮은 곳에 있겠다는 건 너를 위해 나를 온전히 비우겠다는 뜻이다. 나의 존재마저 너에게 흠뻑 주고 싶다는 뜻이다. 잠겨 죽어도 좋으니 너는 물처럼 내게 밀려오라. 여러분들은 이 시를 들으면서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셨나요? 여기서 시인은 사랑을 물에 비유하고 있어요. 찰랑찰랑 고여들 내 사랑, 이 부분에서 사랑을 물에 비유하고 있죠. 마지막에 잠겨 죽어도 좋으니 물처럼 밀려오라고 했어요. 이때 빠르게 차오르는 물을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의 사랑, 그리고 어쩌면 사랑을 포함한 많은 다른 것들을 내가 다 받아들이고 싶다.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은데, 그냥 너를 다 받아들이겠다 라고만 했으면 이 정도의 임팩트가 없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강렬하게 어떤 느낌이 느껴지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사랑을 물에 비유하니까 그 물이 차오르는 이미지가 느껴지면서 더 강하게 그 감정이 느껴지는 거죠. 물이라는 거는 사람에게 꼭 필요하고 도움도 되는 존재지만, 또 물이 차오르면 우리가 숨을 쉴 수 없어서 물은 좀 위험한 존재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의 그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이고 싶다 라는 그 의지가 이 시에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비유라는 것은 무언가를 사람들이 더 강하게 느끼고 더 깊이 공감할 수 있게 도와줘요. 이 시는 꽤 유명한 시여서요. 사실 저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많은 한국인들이 좋아하고, 또 그래서 많이 이미 알고 계시는 시입니다. 한국 문화, 그 중에서도 문학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어쩌면 이미 아는 시일 수도 있겠어요. 특히 이 시의 마지막 부분, 잠겨 죽어도 좋으니 너는 물처럼 내게 밀려오라. 이 부분은 유튜브에 검색을 하시면 플레이리스트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들도 보실 수 있어요. 이 시를 읽으면서 느껴졌던 감정 같은 것과 어울리는 음악들을 플레이리스트로 만들어 놓은 건데요. 여기 들어가 보면 댓글에 사람들이 각자 자신이 이 시를 읽으면서 느꼈던 감정이나 느낌 같은 거를 적어 놓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댓글들을 읽어보는 것도 꽤 재미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에 대한 에피소드는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시들이 더 많기도 했고요. 댓글 보니까 감사하게도 제 목소리로 어떤 글들을 읽어줬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더 많은 시들을 읽고 싶기도 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서 생각보다 많은 시들을 소개해드리고 읽어드리지는 못했어요. 그래도 우리 이번 에피소드가 마지막 에피소드는 아니니까요. 다른 에피소드에서 제가 또 기회가 되면 다른 시들도 소개해드리고 읽어드리고, 또 다른 글도 읽어드릴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에피소드 이렇게 해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댓글에도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응원이나 감사 같은 것도 정말 많이 감사하고요. 그리고 뭐 이런 것들 해주면 좋겠습니다 하는 요청도 언제든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저는 또 다른 에피소드로 다시 여러분들을 만나러 오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